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일기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근 발효된 RCEP에 대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RCEP이 이제 수출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칠 부분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네. 2달 연속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한 게 14년 만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2년 동안 수출이 효자 노릇을 하면서 무역 수지는 흑자를 좀 유지해 왔었는데 이 적자 기조가 되고 있는 게 이게 일시적인지 아니면 좀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지 좀 점검을 먼저 해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때마침 연휴 기간에 이제 RCEP이라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발효가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데 우리나라 수출 등에 영향을 많이 미칠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무역 적자 얘기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수출이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수출은 늘었는데 지금 무역 적자가 생긴다는 얘기는 수입 가격이 더 수출을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이 지금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그러니까 올 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2%가 늘어났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553억 2천만 달러,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66조 한 8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의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5%나 증가하면서 금액으로는 602억 1천만 달러,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2조 한 8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 48억 9천만 달러, 약 5조 9천억 원 정도의 적자가 기록된 것이죠. 네, 제가 이제 2달 연속 무역수지 적자였다고 앞에 언급을 드렸는데, 네. 지난해 말인 12월에 무역 적자폭이 5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천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적자폭이 한 달 사이에 8배 이상 커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적자폭이 이 수입 가격이 높아진 겁니까? 이게 일종의 에너지나 이런 기름값 인상이나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적자를 우리가 이렇게 커진 이유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가격 급등과 연관이 좀 있습니다. 지난달 원유와 가스 그리고 석탄 이렇게 3대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데 든 돈이 159억 5천만 달러 정도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억 6천만 달러나 늘어난 금액입니다. 예. 앞서 1월 무역수지 적자폭이 48억 9천만 달러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이 무역수지 적자폭이 거의 2배를 저희가 에너지를 사는데 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에너지원 수입하느라 1월 다른 거 팔아서 판 돈 다 쓰고도 적자를 봤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대부분 중간재를 수입해서 최종 생산물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산업들 같은 경우 이들의 수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덩달아서 중간재 수입이 증가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수입은 같이 덩달아 증가를 했을 테고요. 그리고 더구나 요즘 글로벌 공급망이 꼬여서 수급 문제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의 생산 공정상 필수적 품목들의 재고 확보를 좀 크게 늘려놨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체 수입 규모를 또 한 번 늘리는, 이게 결국에는 무역수지 적자폭을 키운 원인으로 지금 분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아주 비관적으로 보기에는 일시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조금 비관적으로 더 본다라고 하면 이 에너지 가격들이 계속해서 동반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오래 갈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경상수지라고 네네. 하는 거죠? 네네. 그럼 좀 자본수지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무역 수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예. 보통은 이제 저희가 국가의
뭐 가계부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국가의 전체적인 걸 따질 때는 경상수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무역 수지가 그렇게 뭐 크게 뭐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나라의 가계부를 국제 수지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크게 보면 경상수지하고 자본수지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경상수지는 상품을 사고 파는 걸 얘기하고요. 자본수지는 말 그대로 돈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경상수지 안에는 또 상품수지하고 서비스 수지라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예. 상품은 말 그대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서비스는 뭐 일종의 서비스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수지 이런 데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무역이 경제의 줄을 이루는 나라에서는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면서 얼마가 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엔 상품 수지고요. 예.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품 수지는 결국 무역 수지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무역 수지가 이렇게 크게 적자폭이 나면 결국 경상 수지가 적자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가계부가 흑자에서 적자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경상수지는 한국은행이 석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무역수지는 매달 발표가 되긴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무역수지를 보면서 우리가 한 석 달 뒤에 발표될 이 경상수지가 좀 나빠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최악의 경우에는 그동안은 한 19개월 정도 경상수지가 흑자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한 20개월, 22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구나. 이거는 결국엔 우리나라 경제가 좀 약화됐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구나라는 걸 미리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네네. 않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일부 언론들은 네. 경고등이 켜졌다 뭐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지나치는 호들갑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희가 신호등으로 생각해 보면 노란불이 지금 현재 깜빡이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빨간불로 켜질지 아니면 다시 녹색불로 켜질지는 지금 상황을 좀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예. 일단 월별 수출 증감률을 좀 보면 지난해 4월, 5월에 한 40%를 넘던 상황에서 11월에 31.9%로 떨어졌고요. 지난달에 15.2%로 수출 증감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증가세가 꺾인 게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다만 무역 수지라는 게 매달 수출입액을 전년 동기와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증감률이라는 게 그 전년도에 크게 내렸거나 올랐거나 했을 때는 더 높게 나타나거나 더 많이 떨어지는 기저효과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리고 무역은 이제 계절에 따른 성수기와 비수기도 있기 때문에 전달의 증감률을 가지고 우리 무역이 막 꺾였다 내렸다 얘기하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출액 규모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50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에 네. 11월과 12월에 모두 6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올 1월 들어서 지금 다시 550억 달러로 규모가 줄긴 했지만 매년 1월만 놓고 비교해보면 이 올해 1월 550억 달러도 사상 최고치액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15대 수출 품목이라고 하는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바이오헬스, 2차 전지, 철강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들 중에 딱 한 개, 선박만 제외하면 모두 수출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산업 경쟁력도 크게 떨어지지 않은 거죠. 다만 이제 앞서 지적해 주신 에너지원 가격 상승 추세는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지난해 1월에 배럴당 54달러이던 게 지금 80달러를 넘었고요. LNG 가격은 8달러 수준이던 게 35달러 이상이고 석탄 역시 톤당 86달러이던 게 올해 지금 1월 초에는 218달러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다 안 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은 더 상승 자극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건 사실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늘었다 그래서 마냥 반가워할 상황은 또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아무래도 사실은 원래 이제 흑자고 너무 지나치게 흑자를 많이 내는 것도 문제잖아요.
적당하게 네, 이제 적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수지를 이렇게 맞추는 게 중요할 텐데 지금은 이제 적자 난다고 하는 건 이거는 반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흑자가 또 너무 많이 나도 통상의 압박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나 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너무 또 계속해서 우리가 무역 수지 흑자를 많이 내게 되면 다른 국가들의 통상 압박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좋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 규모가 늘어나거나 지속된 적자가 난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가계부 자체가 안 좋아지는 거니까 경제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문제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눈여겨봐야 될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럼 이런 상황 그냥 넉넉히 바라만 보기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좀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무역 구조에서 우리가 수입을 해서 수출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에너지를 안 쓸 수 없는 사원이고 자원은 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라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다른 나라들을 봤을 때도 이런 현상은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거의 산업 구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은 지난해 11월에 9,500억 엔대의 적자가 기록된 데 이어서 12월에도 5,800억 엔대 적자가 나왔고요. 이게 5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에너지 수입이 많은 프랑스 역시 10월 이후에 90억 유로 이상의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반면에 캐나다나 호주 같은 자원부국들은 에너지 가격에 기반해서 흑자를 보고 있는데 캐나다는 지난해 8년 만에 연간 무역수지 흑자가 기록됐고요. 예. 호주는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 덕에 2001년 이후에 연간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최고치를 찍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원래 알셈 얘기해 주시는 게 지금 네네네. 이 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원이 없기는 하지만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그러니까 다자간 무역협정에 우리나라가 이제 또 나선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때마침 2월 1일부로 이 RCEP이라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효가 됐습니다. 이게 좀 기대를 받고 있는데, 네. 규모도 굉장히 크고, 아세안 국가 10개국 그리고 비아세안 국가 5개국이 모두 이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나서면서 아무래도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좀 커질 거다. 그리고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메가 FTA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전문가들은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자유무역 협정 FTA라고 불리는 거 우리가 많이 맺어왔잖아요. 네네. RCEP하고는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EU하고 한번 다자간 무역협정 비슷한 걸 한번 맺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단일 국가들끼리의 그 무역협정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말씀드린 대로 15개국이 포함된 제대로 된 다자간 무역협정이고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걸 메가 FTA라 불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지역 인구만 보면 22억 6천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30%가 이 국가들에 들어가 있고요. 무역 규모도 연간 5조 4천억 달러로 전 세계 교육 규모의 한 29%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발효가 됨으로써 관세 철폐율이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들은 상품 무역에서 최대 94.5%까지 철폐가 되고요. 한국과 일본은 83%, 한국과 중국, 호주, 뉴질랜드가는 91% 정도의 그 관세가 철폐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라든지 가전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좀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농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아세안 국가들은 수산업에 강하고 아까 호주나 뉴질랜드, 중국은 또 농업 이쪽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조금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유엔 무역개발기구에서는 RCEP 효과로 한국의 영내 수출이 2%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내놓고 있고요. 통상자원부도 20년간 RCEP 발효 영향으로 실질 GDP가 0.14%포인트가량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기대감은 있습니다. 우리 좀 갑자기 또 적자 난다고 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역수지 개선에 좀 도움이 RCEP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기일지 읽기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